제 성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음지에 막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될 팔자예요. 막 이렇게 막 찌질라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출근을 해가지고 앞사람 제치고 막 달려가고 완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피곤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임상수의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었죠. 동물을 치료하는 과정을 옆에서 경험하고 느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대학원입니다. 사실 수의사도 대학원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의 제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수의학 분야에서는 아직 전문의 제도가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과라는 학문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전공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수의내과학을 전공을 대학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수단으로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내과학 석사다, 수의내과학 박사다 이런 식으로 동물병 홈페이지에 학력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전공의와 비슷한 그런 성격의 학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학에서도 조만간 법제화를 통해서 전문의 제도가 또 안착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조성 단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연구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동물에 대한 질병을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트레이닝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수의내과학을 전공을 했고, 사실 저번 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문이 내과가 아니고 영상진단의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내과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진단의학 실험실에 학부생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도 선배 대학원생 선생님들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꼭 써보고 싶다, 이게 사실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생 때 한국임상수의학회라는 곳인데 거기서 구두 발표를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남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과정들이 되게 보람차고 나도 이거 대학원 생활을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고민은 과목이었어요. 실제로 영상의학이라는 과목을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이 영상진단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제 성격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상진단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두운 그 판독실에서 이 화면을 보고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계시는 거고, 음지에 막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니터를 보고 그 영상 진단 자료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서늘한 공간에서 어둡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뭐 한 10분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조용한 곳에 이렇게 어둡게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게 너무 고문일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실습을 다녀오고 난 뒤로는 영상학이 너무 재밌긴 한데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학원에 가고 싶지만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영상진단의학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솔직하게 면담을 했었어요. 제가 영상진단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게 제 성격과 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상담을 좀 털어놨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뭘 해도 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있던 짐이 조금 덜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교수님께 그렇게 좀 용기를 얻고 고민을 약간 좀 뒤로 한 채 갑자기 네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일로라고 여러분들 아실라나? KTX 빼고 무공항, 새마을 기차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있었거든요. 일주일권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그거를 갑자기 전날 밤에 짐 싸가지고 갑자기 떠났어요. 나는 이 세상 만사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일단 여행을 떠나겠어. 그냥 옷 몇 벌 챙겨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기찻길에 올랐는데 첫 목적지를 부산으로 정해서 무작정 갔습니다. 한밤중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무작정 광안리로 갔습니다. 광안리로 가서 야경을 보면서 조금 힐링을 좀 하자. 그래서 갔는데 모래사장에
천막 텐트가 있는데 사주 타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홀린 듯이 들어갔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가 팔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 문을 열고 아저씨 앞에 딱 앉았는데 제가 학업운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할 상이네. 나는 사주를 봐달라니까 갑자기 얼굴 보면서 공부할 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말 많이 하는 직업인가?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뭐 신점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맞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하다.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제가 이 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공부를 해야 될 팔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원에 갈 운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에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이게 막막했으면 그 사주팔자 보는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내 앞에 운명을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점을 보는데 처음엔 좀 맞는 것 같았어.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것도 맞췄고 그리고 공부를 할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초반에는 좀 맞추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엉터리로 맞추는 거야. 엉터리로 사주를 보시는 거야. 누나 있죠? 여동생밖에 없는데요. 큰 사고 작년에 한 번 났었죠? 아니요. 건강했는데요.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가족 중에 아프거나 한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 동생 천하장사고 우리 어머니 아주 건강하시고 깨병이 조금 있긴 하시지만 아주 건강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초반에 이제 들었던 그 신뢰감이 조금씩 사라지긴 했는데 나오면서 뭐야 그냥 한 말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부산에 사는 동기한테 연락을 했어요. 밤늦게 나 부산 아는데 나 구경시켜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이 광안대교가 이렇게 쫙 보이는 높은 산 전망대에 데려가줬는데 거기서 멀리 보이는 이 광안대교를 보고 가까이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안대교의 그 바로 앞 백사장에서 고민을 했던 것들이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주팔자를 보고 그런 조언을 얻으려고 했던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사주팔자는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저는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되기도 했고요. 저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니까 걱정이 좀 덜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수의사로 지내면서 어떤 과목이 나랑 잘 맞을지 그때 결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여행을 잘 마쳤었습니다. 물론 그날 엄청난 일이 또 있었어요. 부산에서 또 다른 이제 부산 사는 저희 진짜 친한 선배였는데 편집부였어. 편집부. 형 나랑 친한 우리 선배 있는데 연락 한번 드려보자 해서 만나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조개찜이 총 4판이 나왔는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두 그거처럼 꺼내서 먹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 조개찜 맨 위에 있는 첫 판을 다 먹었을 때 기억이 없어졌어요. 기억이 없어져가지고 저랑 형이랑 둘 다 완전 안취가 돼가지고 그 광안리를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2차까지 따라갔다고 또 하더라고. 근데 2차에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형의 옷을 막 이렇게 막 찢으려고 했대. 사진 찍힌 걸 보니까 그 형 배가 이렇게 막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형 집에서 일어났는데 좀 숨 쉬는 게 불편한 거야. 이렇게 숨을 크게 쉬면 뭔가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등에 있는 갈비뼈가 살짝 금이 갔어. 뒤로 엄청 세게 넘어졌대요. 물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산 광안리에서 걱정과 함께 기억도 날려버렸다.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행을 잘 마치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덜어내고 이제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3년차에 대학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됐는데
이 2년차, 3년차를 이제 보내면서 진료가 꽤 늘어나니까 환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약을 나는 쓰고 싶은데 이 약이 사실 근거가 부족해서 안 쓰는 건지, 누군가가 좀 연구를 해서 이걸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대학원에 가서 이거 써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더 굳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진료를 실제로 하면서 지식적인 부분이나 정보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거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내과라는 학문에 좀 더 빠져들게 되고, 제가 보호자님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내과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라는 항목을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늦가기에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퇴사할 때 막 진짜 꼴 보기 싫게 울었어. 막 이렇게 어깨 들썩이면서 울어가지고 아직도 쪽팔립니다. 퇴사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1년차에 들어가면요, 보조 업무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인턴 때처럼 밤에 밤샘 모니터링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더 빡세게 이제 받게 되는데, 와 진짜 들어가서 딱 일주일 만에 몸살이 제대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밤샘 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이 체력이 대단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동기가 10명이었는데 내과 동기 중에서 제가 제일 키가 커요. 덩치도 제일 크고. 근데 제일 먼저 몸이 가버렸어. 제일 먼저 이러면서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출근을 해가지고 허우대 뿐이다, 동기들이 막 그랬었어. 첫 주의 주말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액을 맞으러. 거기 이렇게 몸져 누워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잖아.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시작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또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이때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운동도 막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몸이 적응을 하니까 괜찮아지긴 했어요. 나중 가니까 그냥 잠을 3시간 자는 거에 만족하게끔 만들면 돼요. 뭐 이게 힘들다고 잠을 더 잘 게 아니고, 내가 3시간만 자도 몸이 만족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 또 그 마음가짐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못할 것 같다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면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같이 보면서 아침마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요약하고 이제 공부한 것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또 가져요. 발표 준비가 끊임없이 계속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고, 잠을 줄여가면서 환자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발표 준비도 하고, 이런 게 일상의 연속이 됩니다. 대학원 생활이 마냥 그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저희끼리 회식도 하고요. 물론 회식하면은 재밌긴 합니다. 열심히 또 그때만큼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열심히 즐기는 편입니다. 모든 대학원생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특히 고삐 풀린 망아지의 우두머리는 저였어요. 저를 포함한 몇몇 우리 동기들과 함께 거의 망아지가 아니고 망나니처럼 회식을 즐기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마라톤도 합니다. 저희끼리 그 내과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단합대회로 마라톤을 하는데요. 첫 마라톤 때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전날에 당직 근무를 하고 마라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날을 세고 환자를 보다가 아침 9시부터 마라톤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야.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뛰지? 나 뛰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해서 5km를 신청했는데요. 내가 1km 뛸 수 있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마라톤장에 갔는데, 당연히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늘어가지고 피곤해 보이죠. 이제 동기들이 뛸 수 있겠어? 괜찮아? 그냥 걸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막상 그
이렇게 시작선에 서가지고 5km 순서가 점점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뛰었어요. 5km 출발하자마자 하면서 막 페이스 조절해면서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막 그 완주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또 막 앞사람 제치고 막 달려가고 그랬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자꾸 내가 내 자신한테 내가 이거 5km 이까이 거 완주 못하면은 난 졸업 못한다 뛰면서 자꾸 그렇게 자기 암시를 겁니다 저한테. 스스로를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완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피곤한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또 완주를 못한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저주를 걸었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되지만 그때는 뭔가 내가 이거 하나 못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어요. 근데 내가 마라톤을 뛰어봤어야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페이스를 조절하지. 페이스 조절을 당연히 못하죠. 그냥 죽어라 그냥 뛰었다가 4km쯤 되니까 진짜 숨이 턱턱 막히면서 더 이상 다리에 젖산들이 쌓이면서 내일 나는 휠체어를 타고 출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게 직감이 오거든요. 조금 걷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때 또 그 쓸데없는 자기암시가 발동해가지고 저기까지만 간 다음에 거기서 10초만 걷자. 10초 이후에 다시 뛰어야 되는데 10초 이후에 네가 안 뛰면은 넌 졸업 못해. 나한테 또 그런 자기암시를 또 내가 걸고 있어. 그래가지고 뛰어간 다음에 걸어가지고 10초를 딱 셉니다. 7초쯤 갔을 때는 이제 뛰어야 돼. 안 뛰면 난 졸업 못해. 이렇게 자기암시를 걸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뛰어서 내가 이 결승선에 들어와야지 했다가 10초만 걷자 했다가 또 좀 한 100m 정도 간 다음에는 또 10초만 걷자 다시 뛰어가지고 완주를 하자. 이렇게 내 한계를 조금씩 깨닫고 목표를 좀 덜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지만 뛰어야 되는 채찍을 자꾸 부여했어요. 그렇게 또 자기 학대를 하고 결국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5km를 완주했습니다. 그때 그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주마가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딱 끝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이깔 것도 마음 먹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졸업 못하겠어? 그래서 5km를 한번 뛰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10km를 한번 뛰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10km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뛰어서 완주한다. 뛰어서 완주하지 못하면 넌 졸업 못한다. 이랬다가 5km 반환점을 이제 돌기 직전에 탈진을 했습니다. 결국 반환점을 돌 때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중도 포기를 할까? 앰뷸런스가 보이는데 저기 그냥 올라타면은 모든 게 다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 완주를 다 했습니다. 물론 5km 때 뛰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긴 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10km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 저희 아래 학년 선생님한테 다음번 마라톤 때는 저희 같이 10km를 뛰어봅시다. 내가 막 꼬셨어. 10km 뛰면 또 나름의 성취감이 엄청나다. 저랑 다음에 꼭 10km 같이 뛰어봐요. 해서 다음 마라톤 때 저 10km 신청하고 그 선생님도 따라서 10km를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제가 마라탕을 먹고 배탈이 난 거야. 마라탕 인듀스드 그 복통이 생겨가지고 저는 취소했어요. 저는 5km만 뛰었어요. 그렇게 제가 하자고 꼬셔놓고 10km에 집어넣어놓고 저는 배 아프다고 나 마라탕 먹어서 배 아파 그러고 선생님 열심히 화이팅. 그 선생님은 이제 10km를 뛰었다. 근데 또 성취감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제가 뛰어봐서 압니다. 죄송해요. 같이 뛰기로 해놓고 저만 마라탕 먹고 배 아파가지고 안 뛰고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어. 그때 원망의 그 눈초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라톤을 또 뛰면은 교수님이 맛있는 밥을 사주십니다. 갈비탕 이런 거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죽다 살았지만 이까이 거 제가 못하면 졸업 못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냥 발이 달려지더라고요. 이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그래 그 기세로 졸업해라 그랬어요. 너무 그 마라톤 저는 지금도 가끔 있으면 신청해서 뛰고 싶어요. 또 그때 자기 학대를 하겠지. 내가 이거 하나 못 뛰면 또 뭘 하나를 못 한다고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걸겠죠. 그런 성취감을 항상 찾아가지고 뭔가 해내는 게 마라톤이든 뭐 학술 발표든 그게 대학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이런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은 중간중간에 여러 학회 가서 직접 발표도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케이스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두 발표 혹은 포스터 발표를 통해서 이 공부한 것에 대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진료보는 것도 물론 재밌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렇게 학회에 가서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게 또 다른 그런 성취감이 있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또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 두 분이랑 같이 갔어요. 열심히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제가 발표하는 날에 발표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홍콩에 있는 수의과 대학을 탐방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야시장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야시장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가방이 있었어요. 그 귀여운 가방을 교수님이 사고 싶어 하시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상인분이. 근데 교수님이 선뜻 구매를 하시려고 할 때 제가 한번 막아서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교수님 디스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백 3만 원? 네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길래 노 투백 2만 원 이러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상인분이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왜 투백에 2만 원이라고 했는지 전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된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흥정에 강한지 몰랐어. 내가 얼굴이 너무 무서웠나? 협박하는 걸로 들렸을까? 혹시 약간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쿨 거래를 했다. 하나에 3만 원이는 게 두 개에 2만 원이 된 기적. 아마 처음에 한 개 3만 원이라고 말을 하셨을 때 이미 그 본인도 그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셨겠지. 그 상인분도 하나에 3만 원이 원래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개에 2만 원이 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흥정 제가 좀 잘하긴 합니다. 그랬었어. 그렇게 해서 또 홍콩의 야경이 또 멋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발표를 다 끝내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후련하더라고. 이렇게 또 보람된 일을 해내다는 성취감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신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잘해야 교수님도 이렇게 만족을 하시는 편인데 다행히 이제 잘 마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뿌듯한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졸업 논문 주제가 내시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시경을 또 잘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에 내시경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내시경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또 듣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내시경 관련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맡아서 좀 했었는데 내시경과 관련된 논문을 써서 졸업을 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쓰는 게 얼마나 정제된 그 과학의 결과물인지 제가 논문을 직접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 활동을 제가 했을 때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수의사가 제시하는 그 논문의 근거들이 다 거짓말들이다. 그거 다 수의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자기들끼리 쓴 논문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기에는 이 논문이라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력과 밤 줄여가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담긴 그 결정체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폄하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직접 논문을 써보면 알겠지만 이 누군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내 스스로도 계속 이제 고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걸 다 정제해내서 객관적인 정보들만 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과학의 결과물이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들을 저희가 씀으로써 환자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들인데 그런 것들을 폐마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논문을 써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논문들에서 조금 더 내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게 굉장히 보람차고 재밌는 과정이지만 그만큼 힘들다.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논문을 쓰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게 된 내과라는 과목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겪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가 또 많아지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동물병원은 이런 식으로 진료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지 사람이랑 왜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 건지 이런 점에 대한 궁금점들을 조금 소개도 해드리고 동물을 진료한다는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지 이 동물병원의 진료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네 수의사 삼촌 채널 좋아요, 알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의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이제 다음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